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시간, 바로 동역학의 세계로 떠나보려고 해요. 동역학이라고 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동역학은 복잡한 물리 현상을 풀어내기 위한 5가지 핵심 도구만 제대로 갖추면 누구나 마스터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과목이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힘과 마찰, 평형, 기중계, 그리고 도르래 시스템까지 우리를 동역학 전문가로 만들어줄 완벽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캐릭터가 들고 있는 저 빛나는 도구 상자 안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 법칙인 시그마 F는 MA라는 마법의 공식이 들어있어요. 이 공식 하나가 어떻게 복잡한 기계 장치와 자연현상을 설명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문제 해결력을 수직 상승시켜줄 동역학 도구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시작해봐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꺼내 쓸 5가지 핵심 도구를 미리 살펴볼게요. 첫 번째 도구는 힘의 종류입니다. 지구가 당기는 중력 같은 기본 힘부터 물체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구속력까지 알아보고요. 두 번째 도구는 움직임을 제어하는 저항인 마찰력이에요. 세 번째 도구는 안정한 상태의 비밀을 간직한 평형과 탄성입니다. 네 번째는 관점의 전환을 통해 가짜 힘인 관성력을 이해하게 해주는 기중계 도구예요. 마지막 5번째는 적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도르래 시스템입니다. 이 5가지 도구만 있으면 아무리 복잡한 동역학 문제라도 자신 있게 설계하고 풀어낼 수 있어요. 설계도 안에 그려진 아이콘들이 각각 어떤 물리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서랍을 열어볼까요? 자, 이제 동역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규칙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시그마 F는 MA라는 운동 법칙이에요. 이 수식의 의미를 입으로 풀어보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은 물체의 질량의 가속도를 곱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시그마 F는 힘의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고려한 알짜임을 의미하고, M은 물체의 고유한 양인 질량, A는 속도가 변하는 정도인 가속도를 말해요. 많은 사람이 이 공식을 단순한 계산식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물체의 운동 상태를 결정하는 우주의 절대 규칙입니다. 우리가 배울 마찰력이나 장력 같은 모든 도구는 결국 이 하나의 공식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즉, 힘을 알면 운동을 예측할 수 있고, 반대로 운동 상태를 알면 작용하는 힘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공식을 머릿속에 꼭 새겨두세요. 앞으로 우리가 풀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국 여기서 시작될 테니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정말 다양하지만 동역학 문제를 풀 때는 성격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첫 번째는 법칙으로 정해지는 힘들이에요. 만유인력, 탄성력, 마찰력처럼 힘의 크기를 구하는 자체적인 공식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죠. 두 번째는 구속에 의해 발생하는 힘입니다. 줄에 걸리는 팽팽한 힘인 장력이나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여기에 속해요. 이런 힘들은 물체의 운동 상태나 주변 상황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공통된 성질을 기준으로 묶은 힘이에요. 원운동을 유지하게 하는 구심력이나 에너지가 보존되는 보존력 같은 개념이죠. 때로는 장력이 구심력이 될 수도 있고 중력이 구심력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상황에 맞게 힘을 분류하고 성질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면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눈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의 도구 상자 1번, 2번, 3번 칸에 이 힘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넣어볼까요? 이번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힘인 중력과 만유인력에 대해 알아볼게요. 만유인력이란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서 서로를 당기는 인력을 말합니다. 수식으로 보면 만유인력은 만유인력 상수의 두 물체의 질량을 곱한 값을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즉, 질량이 클수록 세게 당기고 거리가 멀수록 급격히 약해진다는 뜻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력은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아주 특별한 만유인력이에요. 지구의 반지름을 대문자 r,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를 h라고 하면 중력은 만유인력 상수의 지구의 질량과 물체의 질량을 곱한 값을 반지름과 고도를 더한 값의 제곱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래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즉 h가 커질수록 우리가 느끼는 중력은 점점 약해지게 되죠.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몸이 가벼워지는 이유도 바로 이 거리 때문입니다. 우리 발을 땅에 붙여주고 달이 지구 주위를 돌게 만드는 이 거대한 힘, 정말 신비롭지 않나요? 책상 위에 책을 놓으면 책이 바닥을 뚫고 내려가지 않죠?
그건 바닥면이 물체를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인데 이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불러요. 이름 그대로 표면에 수직인 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수직항력은 물체가 표면을 파고들지 못하게 막아주는 일종의 구속력이에요. 중요한 점은 수직항력의 크기가 항상 중력과 같은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급하게 올라가거나 물체를 위아래로 누를 때 혹은 비탈진 경사면에 물체가 있을 때 수직항력의 크기는 계속 변해요. 예를 들어 각도가 세타인 경사면에서는 물체의 무게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만큼만 수직항력이 작용하죠. 결국 수직항력을 구하려면 시그마 F는 ma라는 운동 법칙에 모든 힘을 대입해서 상황에 맞게 계산해야 합니다. 수직항력은 나중에 배울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줄을 이용해 물체를 당길 때 발생하는 장력에 대해 알아봅시다. 장력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줄이 팽팽해야 한다는 거예요. 느슨하게 풀린 줄에는 힘이 전달되지 않아 장력이 0이지만 줄을 팽팽하게 당기는 순간 물체의 운동을 제한하는 장력이 발생하죠. 장력의 방향은 항상 줄의 가운데 방향, 즉 물체를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해요. 이 힘 역시 수직항력처럼 정해진 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운동 법칙을 통해 크기가 정해지는 구속력입니다. 줄이 끊어지지 않는 한 연결된 물체들은 줄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죠. 우리가 낚시를 하거나 줄다리기를 할 때 느끼는 그 팽팽함이 바로 장력의 실체입니다. 복잡한 기계장치 속에서도 이 장력이 물체들 사이에 힘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한답니다. 줄 하나가 물체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 흥미롭지 않나요? 동역학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작용과 반작용의 짝을 찾는 거예요. 뉴턴의 제3법칙에 따르면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항상 존재하죠. 중력을 예로 들어볼까요?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이 작용이라면 그 반작용은 책이 지구를 똑같은 힘으로 당기는 힘이에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떨어뜨린 책도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답니다. 수직항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이 작용이라면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이 반작용이죠.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 책상 위에 멈춰있는 책을 보고 중력과 수직항력이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두 힘은 방향만 반대일 뿐 서로 다른 상호작용에서 나온 힘들이거든요. 이 둘은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 작용 반작용 짝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 구분만 확실히 해도 여러분은 동역학의 함정을 절반 이상 피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체를 밀 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주범, 바로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은 두 물체가 접촉할 때 서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해하려는 힘이에요. 항상 우리가 힘을 가하는 방향이나 물체가 움직이려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발생하죠. 마찰은 단순히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4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윤활제가 없는 고체 사이의 건조 마찰, 고체와 액체 사이의 표면 마찰, 그리고 중간에 유체가 낀 유체 마찰, 마지막으로 재료 내부 분자끼리 부딪히는 내부 마찰까지 있어요. 마찰이 없다면 우리는 걷지도 못하고 자동차도 멈출 수 없겠죠? 동역학에서는 이 마찰력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설계의 핵심입니다. 마찰력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기계의 효율이 결정되고 안전성이 보장되거든요. 우리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을 제어해주는 고마운 도구, 마찰력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무거운 가구를 밀어본 적 있나요? 처음에는 꿈쩍도 안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밀리기 시작하죠. 그 과정을 그래프로 분석해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물체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는 힘 P와 마찰력 F가 똑같은 크기로 커지는데 이걸 정마찰이라고 해요. 그러다 마찰력이 견딜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하는데 이 정점을 최대 정지마찰력이라고 부릅니다. 수식으로는 정지마찰계수의 수직항력을 곱한값이죠. 일단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찰력은 신기하게도 살짝 줄어들어서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걸 운동마찰력 혹은 동마찰력이라고 하고 동마찰계수의 수직항력을 곱해서 구하죠. 여기서 핵심은 동마찰계수가 정지마찰계수보다 항상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를 처음 움직이게 하는 게 계속 밀고 가는 것보다 훨씬 힘든 거죠. 그래프의 저 뾰족한 정점을 넘어서는 순간 동역학의 정적인 세계에서 동적인 세계로 문이 열리는 셈입니다. 경사면 문제는 동역학의 단골 손님이죠. 이때는 축을 경사면 방향으로 기울여서 생각하는 게 팁이에요.
경사면 방향인 X축으로는 마찰력 F와 미끄러지려는 힘인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4인 세타가 싸우고 있습니다. 면의 수직인 Y축으로는 수직 항력 N과 내리누르는 힘인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평형을 이루죠. 여기서 재미있는 실험을 할 수 있어요. 경사면의 각도를 조금씩 높이다가 물체가 딱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의 각도를 세타 m이라고 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도 이 각도의 탄젠트 값만으로 정지마찰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탄젠트 세타 m은 정지마찰계수와 같다는 공식이 나오죠. 재료의 마찰 성질을 알고 싶을 때 각도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경사면의 기울기가 마찰의 한계를 시험하는 현장, 수식으로 완벽하게 정복해보세요.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가 바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물리적인 이유가 바로 구름 마찰에 있습니다. 물체를 바닥에 대고 쭉 미끄러뜨릴 때 발생하는 미끄럼 마찰은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요. 하지만 물체가 굴러가는 구름 마찰은 접촉면에서 미끄러짐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수치로 보면 구름 마찰력의 크기는 미끄럼 마찰력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옮길 때 밑에 둥근 통나무를 깔거나 바퀴를 다는 거죠. 가속도가 붙었을 때도 구름 마찰은 훨씬 효율적으로 운동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 자동차, 심지어 롤러스케이트까지 모두 이 구름 마찰의 이득을 톡톡히 보고 있는 거예요. 마찰을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꿔서 이득을 취하는 과학의 지혜.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이제는 에너지 절약의 소리로 들리지 않나요? 핏방울이 구름에서 떨어질 때 왜 총알처럼 빠르지 않을까요? 그건 공기라는 유체가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물체나 공기, 물 같은 유체 속에서 움직일 때 발생하는 마찰력은 특이하게도 속도에 비례해서 커져요. 수식으로는 마찰계수 K의 속도 V를 곱한 값이죠. 물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처음엔 중력 mg 때문에 빨라지지만 속도가 붙을수록 위로 방해하는 유체 마찰력 KV도 같이 커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중력과 유체 마찰력이 똑같아져서 합력이 0이 되는 순간이 오는데 이때부터는 가속도가 0이 되어 속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이 일정한 속도를 종단 속도라고 부르며 중력을 마찰계수 K로 나눈 값으로 계산합니다. 스카이다이버들이 낙하산을 펴서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도 바로 이 종단 속도 원리 덕분이에요. 유체의 저항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는 셈이죠. 고무줄이나 스프링을 당기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 느껴지죠. 이걸 탄성력 혹은 포괄력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과학자 후크는 이 힘의 크기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 X에 비례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F는 탄성계수 K의 변이 X를 곱한 것과 같다는 후크의 법칙이 탄생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힘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당기는 방향과 반대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 변이의 반대 방향임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스프링을 너무 세게 당겨서 모양이 영구적으로 변해버리면 이 공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힘과 길이가 예쁘게 직선을 그리는 구간 안에서만 이 마법 같은 비례 관계가 유지되죠. 우리 주변의 침대 매트리스부터 자동차 서스펜션까지 탄성력은 충격을 흡수하고 평형을 유지하는 아주 스마트한 도구랍니다. 동역학의 정수를 배우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바로 평형 상태입니다. 물체가 정지해 있거나 속도의 변화 없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물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해요. 핵심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속도의 변화량인 가속도 A가 0이어야 합니다. 둘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인 알자임 시그마 F가 0이어야 하죠. 이 원리는 움직이지 않는 건축물을 설계하는 정역학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거대한 다리나 고층 빌딩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이유는 수많은 힘이 서로 정밀하게 맞물려 합을 0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잡해 보이는 세상의 모든 구조물도 결국 이 단순한 평형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된답니다. 정중동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움직이지 않는 상태 속에 숨겨진 치열한 힘의 균형, 그게 바로 평형의 핵심입니다. 이론으로 배운 평형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볼까요? 천장에 매달린 전등을 분석해 봅시다. 아무리 복잡한 시스템이라도 개별 요소로 나누어 생각하면 아주 쉬워져요. 먼저 전등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지구가 당기는 중력 W와 줄이 위로 당기는 장력 T가 정확히 일치해서 합력을 0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등이 떨어지지 않고 가만히 매달려 있는 거죠. 이번엔 시야를 넓혀 건물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지구가 전등과 건물을 당기는 모든 하중을 건물의 구조물이 똑같은 힘으로 떠받쳐서 전체 시스템의 힘의 합을 0으로 유지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덩어리를 하나씩 잘라내어 시그마 F는 0이라는 식을 세우는 과정을 자유물체도 분석이라고 해요. 우리 눈에는 그냥 평범한 전등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중력과 장력이 팽팽한 힘의 대결을 펼치며 완벽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당신은 지금 멈춰 있나요? 아니면 움직이고 있나요?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이 어디서 관찰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리에서는 이것을 기준계라고 불러요. 위치, 속도, 심지어 가속도까지도 어떤 기준계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값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움직이는 기차 안에서 공을 던지면 기차 안에 사람이 본 속도와 밖에서 본 속도는 다릅니다. 이걸 상대속도라고 하는데 기준계 P에서 본 물체 C의 속도는 기준계 Q에서 본 물체의 속도에 기준계 Q 자체의 속도를 더해서 구할 수 있어요. 다행히 관찰자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등속 기준계라면 물체의 가속도는 정지한 사람이 볼 때와 똑같이 측정됩니다. 즉, 내가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다면 뉴턴의 물리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관찰자가 갑자기 속도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관점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기묘한 현상들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인 비관성 기준계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공간을 관성 기준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시그마 F는 ma라는 뉴턴 법칙이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거나 급정거할 때처럼 가속 운동을 하는 공간은 비관성 기준계라고 불러요. 이때 여러분의 몸이 앞뒤로 쏠리는 것을 느끼죠? 누군가 밀지도 않았는데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뉴턴의 법칙을 이 상황에서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관성력이라는 가짜 힘을 도입합니다. 비관성계에서의 힘 F'은 실제 작용하는 힘에다가 기준계의 가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인 마이너스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관성력을 더해서 계산해요. 내가 느끼는 저 힘은 사실 내가 원래 있던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때문에 생기는 가짜 힘인 거죠. 물리 법칙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이 영리한 가짜 힘 덕분에 우리는 가속되는 공간 속에서도 운동을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답니다. 원운동을 할 때 우리는 바깥으로 튕겨나가려는 힘을 느끼는데 이걸 흔히 원심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원심력은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힘이 아닙니다. 먼저 진짜 힘인 구심력을 볼까요? 줄이추를 중심 방향으로 끊임없이 당겨서 경로를 꺾어주는 이 힘이 바로 구심력이에요. 구심력이 없으면 물체는 직선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원심력은 뭘까요? 이건 회전하는 비관성 기준계 안에 있는 관찰자만 느끼는 관성력, 즉 가짜 힘이에요. 외부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관찰자에게는 원심력 따위는 보이지 않고 오직 중심 방향으로 당겨지는 구심력만 보일 뿐이죠. 원심력은 작용 반작용의 짝도 없는 유령 같은 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전 목마를 탈 때 느껴지는 그 생생한 바깥쪽 쏠림을 설명하기에는 관성력이라는 개념이 아주 유용하죠. 진짜 힘과 가짜 힘의 차이, 이제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겠나요? 서커스 공연에서 모터사이클이 원형 트랙을 거꾸로 매달려 도는 장면 본 적 있으시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물리로 풀어볼게요. 라이더 입장인 비관성계에서 보면 꼭대기를 지날 때 위쪽으로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 원심력은 질량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고 반지름 r로 나눈 값이죠. 아래쪽으로는 중력 mg와 트랙이 밀어내는 수직항력 n이 작용합니다. 이 힘들이 균형을 이뤄야 하니까 수직항력 n은 원심력에서 중력을 뺀 값과 같아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만약 속도 v가 너무 느려서 원심력이 중력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직항력이 0이 되면서 타이어가 트랙에서 떨어지고 결국 추락하게 됩니다. 즉, 떨어지지 않으려면 원심력이 중력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빠른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라이더의 목숨을 지켜주는 건 화려한 기술 이전의 정교한 물리 법칙의 계산이었네요. 명절에 하는 쥐불놀이도 똑같은 원리예요. 깡통 속의 내용물이 꼭대기에서도 쏟아지지 않으려면 얼마나 빨리 돌려야 할까요? 이번엔 밖에서 보는 관성계의 입장에서 분석해보죠. 꼭대기에서 중력 mg와 줄의 장력 t는 모두 아래 중심 방향을 향하며 구심력 역할을 합니다. 즉, mg 더하기 t는 질량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고 줄의 길이 l로 나눈 구심력과 같다는 식을 세울 수 있어요.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으려면 줄이 느슨해지지 않아야 하니까 장력 t가 0보다 커야 합니다. 장력이 딱 0이 되어 줄이 팽팽함을 유지하는 마지노선이 바로 최소 속력이 되는 거죠.
계산해보면 최소 속력 V는 루트 L 곱하기 중력 가속도 G가 됩니다. 줄의 길이가 길수록 중력이 강할수록 더 빨리 돌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쥐불놀이를 할 때 2루트 LG라는 공식을 떠올린다면 여러분은 이미 뼛속까지 동역학 전문가입니다. 이번에는 힘의 마법사 도르래에 대해 알아볼게요. 도르래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고정 도르래는 천장에 고정되어 힘의 방향만 바꿔주는 도구예요. 내가 아래로 당기면 물체가 위로 올라가죠. 하지만 힘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 mg와 똑같이 들여야 해서 힘의 이득은 없습니다. 반면 움직 도르래는 물체와 함께 움직이는데 줄 두 가닥의 무게를 나누어 들기 때문에 절반인 2분의 mg의 힘만으로도 물체를 들 수 있어요. 정말 마법 같죠? 마지막 복합 도르래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섞은 거예요. 힘의 방향도 편하게 아래로 바꾸면서 크기도 줄여주죠. 대신 세상에 공짜는 없어서 힘이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줄은 2배나 더 길게 당겨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가볍게 만드는 도르래의 원리, 작은 도구가 만드는 거대한 공학적 이득이 느껴지시나요? 도르래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녀석이 있는데 바로 차동 도르래입니다. 이건 지름이 큰 바퀴와 작은 바퀴를 하나의 축에 붙여놓은 구조예요. 지렛대의 원리를 바퀴에 적용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큰 바퀴의 반지름을 대문자 R, 작은 바퀴를 소문자 R이라고 할 때 그 반지름의 차이를 이용해 힘의 이득을 얻습니다. 큰 바퀴를 조금만 돌려도 작은 바퀴와 연결된 하중을 아주 작은 힘으로 들어 올릴 수 있죠. 우리 일상 속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꽉 잠긴 수도꼭지를 돌리거나 자동차 핸들을 가볍게 조작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둥근 문손잡이를 돌려 여는 것 모두가 이 차동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반지름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이 극적인 힘의 이득 덕분에 우리는 맨손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대한 일들을 아주 우아하고 가볍게 해내고 있답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도르래 문제라도 이 황금률 하나만 기억하면 끝납니다. 바로 하나의 줄에는 하나의 장력이 흐른다는 원칙이에요. 줄의 질량을 무시할 수 있다면 도르래를 몇 번을 거치든 연결된 하나의 줄 속 어느 지점에서나 장력 T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만약 물체를 위로 지탱하고 있는 줄이 두 가닥이라면 물체의 무게 mg를 두 줄이 나누어 가지니까 장력 T는 2분의 mg가 되는 식이죠. 이 원리를 적용하면 줄이 꼬이고 꼬인 복잡한 시스템이라도 내가 끝에서 얼마의 힘으로 당겨야 하는지 아주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함 속에 숨겨진 단순한 규칙을 찾는 것, 그게 바로 동역학의 매력이에요. 이제 어떤 도르래, 그림이 나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줄 하나를 손가락으로 쭉 따라가며 장력 T를 표시하다 보면 답이 절로 보일 테니까요. 사실 실제 세상에서는 줄과 도르래 사이에 마찰이 존재하죠. 이 미세한 마찰력이 모이면 엄청난 결과가 나타납니다. 줄이 도르래를 감싸는 각도 세타가 커질수록 양 끝의 장력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는데 이걸 오일러의 마찰 공식이라고 해요. 장력 T는 처음 장력 T0에 자연로그에 미친 이의 마찰계수와 각도를 곱환승을 한 것과 같습니다. 지수 함수적으로 커진다는 뜻이죠. 이 공식 덕분에 놀라운 일이 가능해집니다. 항구에 거대한 배를 묶을 때 아주 굵은 밧줄이 아니더라도 기둥에 밧줄을 몇 바퀴 감는 것만으로도 그 큰 배를 고정할 수 있어요. 감긴 각도 세타가 커지면서 마찰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장력을 완벽하게 상쇄하기 때문이죠. 단순한 도르래 원리를 넘어 실제 공학의 현장에서 쓰이는 오일러의 마법,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물리학에서 가장 정직한 원칙 중 하나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예요. 도르래를 써서 힘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전체 1의 양까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1000N 무게의 상자를 1m 들어 올린다고 해볼까요? 고정 도르래를 쓰면 1000N의 힘으로 정직하게 1m를 당겨야 합니다. 반면 힘을 덜 써서 500N의 힘으로 들 수 있는 복합 도르래를 쓰면 신기하게도 당겨야 하는 줄의 길이는 정확히 2배인 2m로 늘어납니다. 결국 힘의 거리를 곱한 1의 양은 두 경우 모두 똑같아요. 즉, 도르래는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 대신 우리가 움직여야 할 거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셈이죠. 하지만 우리 근육이 낼 수 있는 힘에는 한계가 있으니 거리가 좀 멀어지더라도 힘을 적게 쓰는 도르래가 공학적으로는 훨씬 유리한 도구가 되는 거랍니다. 움직 도르래가 여러 개 연결된 복잡한 시스템도 줄 개수 세기 P법만 알면 껌입니다. 하나의 줄로 길게 엮여 있다면 물체를 아래에서 위로 받치고 있는 줄이 총 몇 가닥인지만 찾아보세요. 그림을 보면 물체가 매달린 도르래 뭉치를 위로 당기는 줄이 총 6가닥인 걸 볼 수 있죠. 이 말은 물체의 무게 W를
6가닥이 사이좋게 나누어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끝에서 당겨야 하는 힘 F는 전체 무게 W를 6으로 나눈 값만 있으면 돼요. 600N짜리 상자도 단 100N의 힘으로 가볍게 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당겨야 하는 줄의 길이는 6배로 늘어나겠지만요.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기계장치라도 줄의 가닥수를 세는 순간 그 위력은 여러분의 산수 실력 안에서 간단히 정리됩니다. 이번에는 도르래 효율의 끝판왕을 보여드릴게요. 각 도르래마다 별도의 줄을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줄의 한쪽 끝을 천장에 고정하고 도르래를 거치면 거칠 때마다 하중이 정확히 절반씩 뚝뚝 떨어집니다. 그림을 보세요. 8N의 무게가 첫 번째 도르래를 거치면 4N으로, 두 번째를 거치면 2N으로, 마지막엔 단 1N의 힘만으로도 버틸 수 있게 되죠. 이걸 공식으로 만들면 힘 F는 무게 W를 2의 N승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N은 사용된 움직 도르래의 숫자예요. 도르래를 10개만 연결해도 2의 10승, 즉 1024분의 1의 힘으로 물체를 들 수 있다는 엄청난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당겨야 할 줄의 길이는 1000배가 넘게 늘어나겠지만 인간의 작은 힘으로 거대한 바위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이 기하급수적인 효율은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이제 모든 도구를 다 살펴봤으니 실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3가지 황금률로 정리해봅시다. 첫째는 시스템 분리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물체들이라도 하나씩 톡톡 잘라내어 개별적인 운동 방정식을 세우세요. 둘째는 관점의 명확화예요. 지금 내가 관찰하는 곳이 관성계인지 가속되는 비관성계인지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관성력을 과감히 적용하세요. 마지막은 힘과 거리의 법칙입니다. 도르래에서 힘의 이득을 얻었다면 그만큼 거리를 손해본다는 총 에너지 보존의 원칙을 잊지 마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한다면 동역학은 더 이상 무서운 과목이 아니라 세상을 분석하는 즐거운 퍼즐 놀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구 상자에 담긴 이 황금률들을 언제든 꺼내 쓸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동역학의 도구 상자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힘, 마찰, 평형, 그리고 도르래. 사실 이 단순해 보이는 역학적 도구들이 모여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대한 다리를 세우고 시속 300km로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고 마침내 우주선까지 쏘아 올린 거예요. 물리 법칙은 변하지 않지만 그 법칙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이 동역학 도구 상자를 활용해 앞으로 마주할 복잡한 세상의 문제들을 가장 단순하고 우아하게 풀어내길 응원합니다. 이제 기본 이론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세상을 설계하고 움직여 볼 차례예요. 여러분의 멋진 도전을 기대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